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1월의 둘째 주 이제 위클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연구원, 안예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위클리 브리핑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 좀 무너졌거든요. 이게 고용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1% 급락을 하였는데 결국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라는 점이 크고 그 외에 이제 실업률도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좀 후퇴됐다라는 점이 시장의 우려를 좀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율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큰 폭으로 상향됐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주요 외국계 증권사 IB의 이제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좀 축소됐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달러 강세와 이제 미국채 금리를 조금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초래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으면 결국에는 경기가 너무 좋다는 뜻이고 경기가 좋다는 건 또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었던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은 시장은 좀 빠져야겠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이상 이제 뭐 올해 안에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요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비농업 고용 자체가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걸 길게 올해 연내로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이제 고용 보고서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지난해 말에 일단 소비 시즌으로 인한 이제 소매업 부분에 있어서 좀 일시적인 급등 요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소비 시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매 그 매장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 다음 달에 또 수정되면 이 부분들이 좀 하향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결국에는 이번 고용 보고서가 조금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급등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지난주에 발표된 뭐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 내에 이제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군요. 고용 과열에 대한 좀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 완만한 고용 둔화 속 조금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풀어서 드리면 고용이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고용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용이 급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좀 꺾이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나 시장 금리 레벨 자체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이번 주에도 조금 물가 지표 자체가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트럼프 취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제 취임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자체가 어느 정도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이러한 이제 시장 금리나 이제 달러 강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제약적인 부분으로 미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 관세 정책 같은 부분도 시장 우려 대비는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연준의 이제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유효하기 때문에 1분기 내에는 어느 정도 달러나 이제 시장 금리도 이제 상단을 확인하고
되돌림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건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금리가 꺾일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게 좀 꺾이기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들을 좀 보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보고 그러면서 1분기는 지나가야 금리가 꺾이는 거예요. 1분기 말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말이면 3월쯤 언젠가? 네. 사실 뭐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산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1월 말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로직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뭐 하나 어떻게 좀 해소된다고 이게 꺾이는 게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이만큼 올라왔겠죠. 자, 그러면 뭐 트럼프 얘기는 뭐 천천히 해보고요. 또 트럼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계속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아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결국 트리거는 12월 FOMC 때부터였거든요. 네네. 그때 뭐 매파적 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네. 완전히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9월에서 12월 사이 3개월 동안에 정말 이제 이 연준의 인식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네. 일단은 9월에 제시했던 이 연준은 내년도에 4회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물가도 뭐 2.1 정도까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게 12월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물가가 2.5까지밖에 둔화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한 2차례 정도만 더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변했고 그러면 원래 물가 전망이 2.1까지 둔화되는 거였는데 2.5까지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면 사실상 둔화가 아니라 거의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도 네, 약간의 유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더 둔화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거다라고 연준에서 예측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항상 12월 점도표에 찍히는 연준 위원들의 점들은 항상 다 같았어요. 이견이 없고 12월이니까 그 연말에 찍히는 값들은 다 똑같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12월 점도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그림 같이 보시면 네. 이게 완전히 그 점도표 상에서 보시면 한 4명 정도는 이제 이번 달에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제시를 하면서 네. 좀 많이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번에 인하에 대해서 12월에 인하를 했지만 그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탠스가 좀 변화했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해서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네. 뭐 사실 트럼프는 약간의 핑계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의 금리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은 FOMC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보다 파월을 더 싫어하는군요. 트럼프는 좀 핑계였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바뀐 것이 네네. 시장을 그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걸고 꺾는데 크게 주요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고 점도표 자체가 이례적인 그런 12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를 계속 시장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 트럼프를 자꾸 끌고 오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물가거든요. 네네. 그 물가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그 기대 인플레이션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방금 이성훈 연구원도 지적을 해줬는데 네네.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단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진짜 실제 인플레로 이어지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 올라왔던 거는 확실히 트럼프나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르느냐는 이제 좀 더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정말 어느 정도로 부과하는지 그것도 봐야겠죠. 네, 그걸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 과거에 정말 트럼프 일기 때 관세 부과 조치가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가라고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던 제품에 대해서 당연히 물가가 그러니까 그 상품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 부분들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관세를 부과한
하지 않은 상품들은 오히려 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 전반적인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예. 관세를 부과했던 항목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나머지를 부분들은 수요가 둔화하면서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계속해서 관세를 진짜로 부과하게 될 경우에 네. 이게 뭐 수요랑 다 뒷받침돼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수요를 더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트럼프 1기 때 이미 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기보다는 약간의 협상 카드로서만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실제 물가를 더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경기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물가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앞서 이성훈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걱정을 우리끼리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연준이 같이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진짜 네. 걱정해야 된다라고 공식화를 시켜버리니까 네네. 시장에서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연준이 걱정한다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짜로 들어왔을 때 어떤 정책이 얼만큼 부과가 되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약간은 조금 시계를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 우리의 걱정이기는 한데 그러면 만약에 관세를 많이 부과했을 때 이게 뭐 물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경기가 진짜 둔화되면서 왜 우리 일기 때 막 무역 전쟁하고 그러면서 네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던데 이것도 조금 과한 걸까요? 실제 저는 만약에 관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부과가 될 경우에는 네네. 수요를 더 많이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욕 연은에서 네. 한 2가지 정도의 기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뉴욕 연은에서 그런 기고문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고문이 뭐냐면 이제 관세를 1기 때 부과했을 때 주식시장의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크게 이제 2번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나 고용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다 둔화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는 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뭐 이견이 없고 사실 뭐 과거에 그랬던 사례니까 그랬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는데 사실 뉴욕 연은에서 이거를 지금 타이밍에 발표를 한 배경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내부적으로도 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의 시그널로 저는 그 기고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경기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 대비할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나 이런 데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그렇죠.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오히려 그때 돼서는 뭐 약간의 금리에 있어서는 좀 상단이 이제 좀 제한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네. 똑같은 관세가 들어와도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억을 가져오면 뉴욕 연은에서도 공언을 했다시피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지금 시장이 왜 조정을 받는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조정을 멈추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막
그런 4.6, 뭐 4.5 이런 상단이 좀 뚫리면서 저도 좀 상단에 대한 어려워졌죠. 인식을 좀 어려워졌고 상단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뜯어보니 최근에 금리를 상승시켰던 가장 주된 배경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게 시각이 완전히 변화할 만한 어떤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오히려 단기 금리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기금금리 선물 시장 보면은 많아야 한 차례 올해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은 동결로 이제 변화할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0.25% 올리는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금리 수준에서 한 0.1 정도는 더 그 단기 금리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룹이 남아 있고. 그럼 뭐 거의 5 근처까지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럼 기간 프리미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미국의 재정이 얼마 정도로 더 확대되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에서 지명한 이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재정을 무한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 이걸 건전 재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시장이 그래서 반겼었어요. 네, 하루짜리 뉴스이긴 했지만 반겼고 이게 실제로 확인되는 시점은 이제 그 2월 초에 있을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서 과연 재무부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로 발표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이번 바로 2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2월에 바로 분기 발행 계획을 확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관련해서 코멘트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김이 아니라 그 재무장관의 입김이 조금 더 가세해서 발행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2월 초가 한 번의 트리거는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1분기 중에 고점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기는 갖겠지만 2월에 그 분기 발행 계획이 약간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제어시키면서 금리의 상단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지나가고 1분기 말 즈음 언젠가라고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3일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월요일이 트럼프 취임이거든요. 그때 이제 막 도장을 찍겠죠. 여기 관세 얼마, 여기 관세 얼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월 말, 2월 초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말씀해 주셨던 그 2월 초에 국채 발행 계획 요거까지 연결이 돼서 생각보다 이 정도였네 혹은 생각보다 이 정도나 많이 발행하네.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또 한 번 움직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을 눈으로 거의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부담감이 조금 빠지면서 수급도 살짝 또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국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컨센은 그래도 인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더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하방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 심리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을 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재정도 많이 풀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정치 이슈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금 추경을 지금 확정을 짓는 그 상황이 지금 당장 이뤄지긴 좀 어려워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정책 부재인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에 한 차례 더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더 인하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상방
시장이 열려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나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국고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한국은행도 난처한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를 걱정할 것이냐, 환율을 걱정할 것이냐. 근데 지금 중국은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계속 부양책 쏟아붓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서 협상할 수 있는 뭐 컨트롤 타워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은행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채권 투자 전략도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흐름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정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국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국내 이슈에 반응을 해서 금리가 미국채랑 상관계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국내에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과거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12월 초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뭐 국채 선물 시장이라든지 국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기에 그쳤고 결국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에는 결국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변화하는 과거의 사례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초 들어서 미국채 대비 우리나라 국채 금리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미국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럼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털에 좀 더 맞춰서 투자 관점을 감안해보면 미국채 금리 상승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같이 좀 상방 압력을 받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기가 좀 불안하고 트럼프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채권 투자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뭐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 코스피가 금요일 빼고 다 올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코스닥은 무려 새해 들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실 오늘 현재 저희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미국 증시 3대 지수 뭐 1.5% 이상씩 빠진 거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뭐 누누이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해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근거로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요국 증시 대비 수익률만 보더라도 그 주요국 중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난해 좀 상승이 좀 가팔랐던 증시가 조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증시가 제일 1등이라며요. 1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바닥권 인식 속에서 지난해 좀 매도 주체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왔다라는 점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돌아왔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난 이제 금요일 이제 보용보고서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75원대로 좀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는 배경도 있었고 그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그 CES 기대감 속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주들이 국내 증시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점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파의 이제 불확실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보다는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런데다가 환율도 살짝 좀 조정을 받았었던 지난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가끔 그래요. 환율이 빠져서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증시가 오르면서 환율이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면 많이 빠진 종목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낙폭과대 섹터를 먼저 가져가는 거,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단순히 이제 연초 1월 효과라고 하죠. 수급적 되돌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1월 효과 자체는 네. 그 연초 10거래일에 좀 집중되는 편이다라고 이제 10거래일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거의 다 있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8거래일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좀 기점으로 이번 네. 주에도 뭐 CPI나 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트럼프 취임과 같은 아무래도 조금 대내외 변동성 이벤트가 조금 그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난해 사실 뭐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낙폭 과대 섹터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쵸. 그 와중에 조금 실적 대비 좀 지나치게 저평가 받았던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미국은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실적 시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 시즌 전에 조금 한번 빼고 간다. 한국은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실적 시즌 전에 실적은 괜찮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금 올려놓고 간다. 이러면은 이게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뉘앙스가. 네,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근데 둘 다 4분기 실적 그 자체보다는 가이던스에 당연히 이제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국내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통상 4분기 실적 시즌이 아무래도 일단 그 일회성 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한다면 실적 맞죠. 쇼크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있고 예. 4분기 실적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계절적으로 좀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오히려 이러한 계속 실적 수정시 자체가 국내 상장사 전반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네. 실적 눈높이가 좀 빠르게 낮아지는 게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조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오히려 좀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이와 더불어 조금 이제 업종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실적 대비 조금 저평가를 받는 업종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나 금융 업종이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좀 호재가 있었지만은 네. 계속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금융 중에선 증권도 좀 실적 수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주주환원과 관련된 업종이라는 그러네요. 점을 조금 본다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관련 두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낙폭과대 섹터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빨리 붙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아예 낮아져 버려가지고 턴어라운드가 한 이쯤 되지 않을까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이러면은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필요할 것 같고 자동차, 금융주가 또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고용 주간을 지나왔다면 이번 주는 또 물가 주간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발표될 단연 이제 CPI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CPI가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그 전월 대비 상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코어는 이제 부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일시적 요인들, 지난해 조류 독감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과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네요. 그럼 이것도.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수치만 기록을 하더라도 증시에는 조금 중립 수준의 재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좀 빠졌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외에는 사실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소매 판매. 네. 또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대내적인 이벤트로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러한 부분 이벤트가 나타날 때는 그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세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매크로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더
단기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는 확실히 금리부터 시작해서 매크로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재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소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런 거에 좀 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더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매크로 악재를 뚫고 계속 선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